바람의 검심 추억편은 1994년에 소년점프에 연재되었던 만화 바람의 검심에서 켄신의 과거에 관한 에피소드를 통합하여 각색한 것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명작 중에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작품 소개편에 이어 본격적으로 작품의 얘기를 따라가며 평행이랄까 리뷰랄까 헷갈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품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며 이 영상에는 본작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작 만화가 따로 계절 구분 같은 것이 없다면 추억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4개의 장은 이야기 구조로 볼 때는 각각 기승전결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작품 속 배경으로 볼 때는 추나 추동의 4계절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계절만 나눈 것이 아니라 계절을 연출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계절에 맞는 꽃이 표현되는 것은 물론 그 꽃에는 작품 속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원작에 쓸데없는 대사를 다 쳐내는 대신 새와 벌레 소리로 계절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캐릭터의 심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지요. 또한 긴장감을 활용하는 장치로도 이용하는데 이막의 이케다야 사건 때 반딧불이 칼에 비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작품을 보실 때는 이런 계절이 지닌 의미, 도구가 가지는 의미에 집중하시면 아마 색다른 재미가 느껴지시지 않을까요? 시대 배경은 에도 말기 미국의 페리오가 함포를 발사하며 강제로 개항을 요구한 1853년부터 막부 말기 즉 신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보신 전쟁 말인 1869년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도쿠가 막부하에 안정되었던 치안은 외세의 도래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가뜩이나 불안정했던 서민 경제는 파탄이 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안세의 대옥 등 강경한 탄압이 이루어졌고 이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막부를 타도하자는 도막 운동을 벌이는 혼란기. 어쩌면 켄신의 운명은 이때 정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생당할 것이냐 아니면 싸워 이겨나갈 것이냐. 에도 막부는 인신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지만 세금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국내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고아 또는 가난 등의 이유로 식소를 먹여 살릴 수 없을 경우 남자는 계약 하인 즉 급여가 없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며 여자는 운이 좋으면 식모, 운이 나쁘면 유녀 혹은 그 이하의 직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죠. 콜레라로 부모를 잃은 신타 그리고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가난한 집의 세 딸들 카스미, 아카네, 사쿠라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최악의 상황을 만나죠. 에도, 교토 등의 치안은 상당히 안 좋았기에 막부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 용역 조직이자 군사 조직인 신선조 등이 결성되어 그나마 도시는 상황이 나았지만 제대로 정비된 가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도적대가 들끓었지요. 시대가 병들면 사람들의 마음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사람들의 삶이 번져가며 사회를 무너뜨리죠. 팔려가던 켄신 일행은 도적들에게 습격당합니다. 다들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한 와중에 세 소녀는 가장 어린 아이인 신타, 켄신만을 살리기 위해 목숨마저 바칩니다. あんたまだ小さいから私たちみたいに自分で生き方を選ぶことはできないの。あんたは生きて自分の人生を選んで死んだ人たちの分まで生きて 그리고 켄신의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에서 마침 지나가던 한 검객이 신타를 구해주죠. 그 검객의 이름은 히코세이 주로. 그는 시대의 잔혹함에 절망했었습니다. よくあることだ。立ち上る血と白梅香の匂い。野党に犬のように殺されるも地獄。売り飛ばされて女郎になるのもまた地獄。そう、よくあることだ。これまでも、そしてこれからも。 하지만 다음날 소년이 걱정되어 왔을 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지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다행인 시대. 시대의 병이 치유되지 않고 번지기만 하는 시대. 하지만 세 소녀들은 신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소녀들의 희생 덕분에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신타는 소녀들의 묘만이 아니라 밤새 죽은 모든 사람들의 묘를 만들어줍니다. 히코세이주로는 최강의 검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할 수 없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워도 변하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할 뿐이었죠. 그런 그는 신타에게서 희망을 보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검수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켄신이라는 이름을 주지요.
막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무정부 시대, 항상 희생되는 것은 힘없는 민초들이었죠. 민초들의 삶이 힘들어지자 사회는 분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츠마, 조슈, 도사 등에서 존왕량이 일왕을 받들어 외세를 배격하자는 세력이 형성됩니다. 일왕을 받들자는 아이디어는 자신들이 만들 정부의 명분은 물론 국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일본 군부의 아버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세운 것이죠. 자신들의 새로운 정부가 인정받으려면 대의 명분이 필요한데 수십 개의 나라로 갈라진 봉건국가 일본에서 애국심 같은 것을 외쳐봐야 결집이 될 리 없기 때문에 막부가 빼앗은 부당한 권력을 원래 주인인 일왕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세운 겁니다. 이러자 자연스럽게 도쿠가와 막부를 따르는 막부 세력 그리고 막부에게서 권력을 빼앗으려는 유신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유신 세력은 또다시 개국파, 쇄국파로 나뉘어 서로 다투게 되지요. 이런 혼란 속에서 켄신의 운명도 뒤틀려갑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순수한 켄신은 사람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검을 휘두르면 자신의 힘이 있다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세상을 못 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현실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싸움을 진전시키려면 어느 한쪽에 가세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베면 벨수록 세상은 더 일그러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剣は狂気、現実は殺人術。どんな綺麗事やお題目を口にしてもそれが真実。人を守るために人を切る。人を生かすために人を殺す。これが現実の真の断り。 검을 휘둘러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허상, 결국 검술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의 고통이 번져나가듯 죽은 사람의 원한은 점점 커져가며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실제로 아무리 검을 휘둘러도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신지사들은 서로 이권을 위해 서민들을 또다시 착취했고 오히려 죽인 사람들의 원한이 자신과 시대를 더 어지럽게 만들었죠. 그 점을 잘 아는 히코세이치로. 하지만 켄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세상의 현상만 보였을 뿐 현상을 통찰할 통찰력은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섭리, 고토화를 깨닫기에 켄시는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스승은 제자를 보내줍니다. 자신이 그랬듯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무의 그림자는 두 사람의 갈라진 운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켄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스승의 참뜻을 겨우 이해합니다. 켄시는 후자인 유신지사들 중 근왕 바인가츠라 고고로의 살수로 사용됩니다. 그는 훗날 유신을 성공시킨 유신 3걸 중 한 명이지요. あの小僧の人生を台無しにするからにはお前自身は綺麗な身を貫くんだ。今後一切決して自分の刀を抜くんじゃねえぞ。今の自分は長州藩維新志士筆頭だ。元よりその気はない。それでこそお前は幕末祭りの長州の神輿となれるってもんだ。 다카스기는 아악은 자기에게 맡기라며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신 칼을 뽑은 켄시는 마치 그 아악에 조종되는 듯 움직이는군요. 스승의 말대로 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배고 배워도 배워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계속 배워도 지체만이 쌓여갈 뿐 시대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지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천추, 하늘의 벌이라는 이름을 빌려 벌이는 행위는 결국 인간의 이익을 위한 사륙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로 인한 괴리를 켄시는 술을 마시며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런 그에게는 술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春は夜桜、夏には星。秋に満月、冬には雪。それで十分酒はうまい。それでもまずいんなら、それは自分自身の何かが病んでいる証だ。 자연의 섭리와 벗어나갈 수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느껴질 수 없다는 섭리를 말하는 철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술, 무의미한 사륙이 이어지는 어느 날 켄신의 마음, 켄신의 운명에 균열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는 1864년 가츠라는 켄신을 유신 반대파의 숙청에 이용하고 있었죠. 이 와중에 교토 정무관 시게쿠라 주유배를 암살하기 위해 켄신을 보냈는데 이때 불행하게도 평범한 소행원이었던 기요사토 아키라도 켄신에게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것이 못내 아쉬웠나 봅니다. 동백꽃이 그의 미련을 보여주는 듯 보이는군요. 붉은 동백의 꽃말은 애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은 켄신의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삶에 대한 집착이 난 상처는 아물지 않고 켄신이 사람을 뵐 때마다 계속 피를 내뿜지요. こんな迷信を聞いたことが強い恨みを込められた刀傷というのはその念が晴れない限り決して消えることはない。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을 없애기 위해 검을 휘두르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검을 휘두르는 것인가? 평화로운 새 시대를 지킨다는 이상을 위해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을 죽이는 자신의 모순된 현실. 켄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리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사람을 더욱 가열차게 뵙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最近特にすごいなお前。相手に悲鳴を上げる暇は与えない。 그리고 이러한 나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 켄신은 길을 가던 도중 자객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비교적 가볍게 자객을 해치운 켄신. 그때 그의 눈앞에 피를 뒤집어 쓴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あなたは本当に降らせるのですね。血の雨を。 이 말을 들은 순간 겨우 버티고 있던 켄신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녀의 말에 손을 움찔하더니 결국 칼을 놓쳐버리는군요. 덕분에 현장을 본 사람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고 그녀를 자신의 은신처인 여관으로 데려고 말죠. 암살의 목격자를 은신처로 데려온 통원의 실수. 하지만 오히려 가치라는 잘 되었다고 본 듯합니다. 불안정한 켄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계기로 본 것이죠. 하지만 그 의도와는 반대로 켄신의 마음은 더 뒤집어지죠. 그녀가 은신처인 여관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거든요. けどおかげで猫の手も借りたいくらい忙しゅうて 1막의 제목은 길 잃은 고양이. 이 작품 참으로 대사가 정말 절묘합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의 정체는 켄신에게 덧없이 죽어간 기요사토의 약혼녀, 한때 무가 가문의 장녀인 유키시로 도모에였죠. 그녀는 약혼자를 죽인 켄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를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켄신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지죠. 켄신을 둘러싸는 환경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켄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것은 내통자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신선조의 위협, 누군지 모르는 배신자, 그리고 신경 쓰이는 여인. 켄신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토모의 마음도 복잡하지요. 이 작품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에선 볼 수 없는 훌륭한 연출이 눈을 사로잡지요. 가급적 필요없는 대사는 모두 정리하고 대신 공을 들인 연출, 그리고 소리 등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토모의 눈빛이 그중 하나죠. 토모의 눈빛은 작품이 전개될 때마다 점점 변해갑니다. 약혼자를 잃은 슬픔을 억누르고 교토로 올라온 토모에. 이때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이를 알려준 야미노부에 밀정이 되지요. 처음엔 담담한 듯한 눈으로 등장했으며 이후엔 자신의 약혼자를 죽인 켄신이 죽는 모습을 보러 갔지만 오히려 그가 피에 비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켄신에게 다가갈수록 백매화가 그려진 우산이 존재감을 더해가는군요. 그리고 켄신을 만났을 때 그녀는 우수에 찬 눈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 여관에서 일을 하면서 우수에 찬 눈빛은 변하지 않지만 그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켄신이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人斬りのいないところですね。 무언가의 각오를 다시 다진 눈을 보여주죠. 그녀는 이런 식으로 눈빛만으로 작품을 이끌어 나가며 눈빛의 변화로 켄신을 바라보는 감정이 변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바라보면 자연히 알게 되지요. 어린 나이임에도 이유를 모른 채 검을 휘두르는 켄신을 보면서 토모의 감정이 변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 와중에 그녀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칼집이 되어달란 말이었죠. 사실상 약혼자를 죽인 사람의 여자가 되는 말에 눈빛이 험악해지지만 켄신의 광기를 다스릴 수 있는 칼집이 되어달란 말을 듣자 그 순간 그녀의 모성이 움직입니다. 한편 켄신은 켄신대로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고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농부가 되어 평온한 삶을 살았을 청년이었을 뿐이죠. 그런 그가 칼을 뽑은 이유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위기에 몰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칼을 휘둘러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상처럼 돌아가지 않지요.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원작과 성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만화와는 달리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아닌 한 명의 평범한 인간으로 그려지죠. 켄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베는 사람은 지켜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베어야 할 사람인가? 그 이전엔 내가 사람을 베어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과 벗삼아 살 수 없는 켄신은 술을 맛있게 마실 수 없었거든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 임무가 자신의 이상과 어딘가 동떨어졌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14살 소년 특유의 결벽증, 그리고 우직하고 순수한 마음이 겹쳐서 이후 회합 등의 얼굴을 비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임무대로 사람을 패는 칼잡이일 뿐이며 그 임무가 옳다고는 생각지 않으니 임무를 결정하는 회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찌 보면 올바른 성품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일종의 책임회피기도 하지요. 그래서 토모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을 계속 비춰주고 있거든요. 켄신이 회피하던 자신의 모습을 토모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속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 혼란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크게 번지죠. 히지가타 토시조는 후루카와 슌테를 고문하여 조슈번의 미야베가 교토에 부르질러 혼란을 야기한 후 일왕을 납치하여 옹립한다는 계획을 알아냅니다. 이게 이 막의 클라이막스인 이케다의 사건이죠. 작중 여러 모습을 통해 조슈번의 계획은 들통날 수밖에 없었음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애인을 고향에 돌려보낸 사람이 나올 정도니 눈썰미만 좋으면 누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었겠죠. 신선조가 그랬단 말이죠. 켄시는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토모의 술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술이 맛있군요. 2막에서 토모에가 마시는 모습은 1막의 토모에가 마시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때는 감정의 창인 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둘은 술을 마시는 연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입장은 첨예하게 갈려있죠. 한쪽은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더 잘 마시게 되었지만 맛이 없는 반면 한쪽은 고통을 잊기 위해 마시던 술에 잘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통찰력이 담긴 눈으로 켄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あなたたちは人を幸せにするために人を切るって言うけれど、人を殺して得られる幸せなんて本当にあるとは思えない。 켄신의 상대를 알면 주저하게 된다면서 말을 돌려 도망치려고 하지만 토모에는 이런 켄신에게 분노한 듯 보이는군요. 두 사람의 간격을 보여주는 앵글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은 오래가지 않지요. 이케다의 사건 때 카츠라 일행이 습격당했고 신선조는 사냥을 시작했으니까요. 이후 켄신은 토모에와 은거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가장이지만 사실 토모에는 이미 결심이 선 듯 보이는군요. 知っていますか、刀には鞘が必要なのだと。何を言ってる。あなたにいつまで人を切り続けるのか、私は見届けて、この目で確かに。 저한텐 마치 이것이 토모에가 아는 프로포즈처럼 들리는군요. 그리고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것인지 두 사람의 눈빛이 거의 비슷합니다. 마치 부부 같군요. 그녀는 이미 켄신의 광기를 누르는 칼집이 되기로 한 모양입니다. ちゃんが花中で一番匂い立つ。それが血の雨の中でもな。 그녀의 존재가 켄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토모의 존재는 피의 빛 속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는 여관장의 말처럼 말이죠. 그런데 토모에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켄신의 광기를 누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의 본 모습에 끌리고 있는 것인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켄신은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지요. い大津友のとして。 이 말은 사막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단 이때는 이 말의 무게를 켄신은 몰랐겠지요. 이후 토모에는 켄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소도를 고쳐잡지요. 약혼자였던 키오사토가 남긴 유품인 소도를 말이죠. 지금까지 1막과 2막을 돌아보면서 켄신의 탄생과 운명의 전환점을 돌아봤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분량상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